저희 사단법인 평화의 이사장이시고 또 세계 평화의 날 준비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곤 이사장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이 세계 평화의 날은 1981년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대학 총장회의에서 당시 경희대학교 조영식 총장에 의해 제안된 것이 36차 유엔 총회에 의해 받아들여져 지금껏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쉽게도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유엔이 세계 평화를 기대만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2년 반이 넘었지만 휴전은커녕 전쟁이 오히려 확산되는 느낌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이제는 이웃 레바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약속한 탄소 중립도 2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유엔이 왜 지구촌 평화 지킴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과거와 같은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을 배출했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중견 국가로서 이제 우리도 글로벌 이슈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실 우리 김동영 이사장님께서 유엔 피스코라는 멋있는 단체를 만든 것도 그렇고 또 곽영훈 유엔 한국 협회장님이 세계시민기구 WCO 총재를 맡고 계신 것도 우리 코리아가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인이었지만 동시에 국제적인 종교평화 네트워크의 사무총장으로서 종교계가 국제연합, 유엔이 다 하고 있지 못하는 지구촌 평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마 국제적으로는 유엔 다음으로 탄탄한 네트워크와 인력, 재정을 갖춘 조직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롯해서 국제적인 종교 조직일 것입니다. 사실 종교는 인류에게 평화를 가르쳐왔고 또 세계 평화의 역할을 종교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늘 있어 왔습니다만은 때로는 종교 스스로가 평화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정치도 종교도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속한 국가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구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지구 시민으로서 실천하는 글로벌 시티즌십, 즉 지구 시민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저희 법인이 주관하여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거버넌스, UN과 UR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UR이란 United Religion, 즉 UN에 대비해서 만든 종교연합의 약자인데 아직 현존하는 기구는 아니고 앞으로 세계적인 종교들이 서로 연대해서 유엔과 함께 지구촌 평화를 지키자는 범지구적 시민운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유엔의 현 주소와 과제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에 오늘 이와 같은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짧은 포럼이 앞으로 지구촌 평화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엔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기에 우리가 알기로 유엔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기관입니다. 세계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들이 인류가 커다란 반성 끝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했던 국제기구가 유엔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는 하루도 참 평화의 날이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룰 수 있는 과제, 그 평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진짜 우리 모든 인류가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 초에 북이 사실 남북 관계에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고 다시 말해서 남과 북은 이제 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족 관계가 아니라 교전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적대적인 교전국이다라고 하면서 통일까지 포기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두 개념의 상충성이라고 할까? 뭐가 현실적이고 뭐가 이상적이냐? 그리고 뭐가 우선적인 과제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버려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과제인가를 놓고 볼 때 이거 좀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통일 없이는 진정한 평화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대상이라든가 현실론과 이상론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 간에 거의 300만에 가까운 민간인들의 사망과 실종을 본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보다도 더 실감하는 문제가 평화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더구나 우리가 제안한 날을 유엔이 받아들여서 만든 평화의 날이기에 더욱더 유엔이 그 역할을 설립 목표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유엔에 대한 관심과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영훈 유엔 한국협회 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유엔 한국협회 지금 회장입니다. 유엔 한국협회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1947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2년 후죠. 그리고 바로 1년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역할을 한 그런 오래된 시빌 소사이어티입니다. 사실 푹푹 찌는 추석 명절을 보냈잖아요. 그게 기상예보 시행 이후 118년이 되는 해인데 최악의 그 더운 날씨였습니다. 뭐 이런 걸 보면 왜 글로벌 워밍이라는 어휘를 썼다가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그 에크로님을 바꾼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 절감했을 겁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벌써 2년 넘어갔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제 뭐 헤즈볼라로 뭐 연결되고 이렇게 확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동북아의 평화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 나라가 가위바위보 같아가지고요. 뭐 합의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굉장히 힘든 일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 말로 하는 것은 안 되고 행동으로 뭐든지 해야 되니까 액션 플랜 하나만 만들자 그렇게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얻은 것은 이제 카사라는 건데 카사, CACA라는 게 Common Aspiration for Creative Advancement라는 단어였었어요. 근데 Common
어그리먼트 이렇게 하자고 그래도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피레이션이라고 바꿔서 가사 이렇게 했는데 결국 다들 사인을 하고 해서 참 잘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창조적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침 우리 위원회가 그 유엔의 현주소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여기 그 포럼을 개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신 개벽적인 측면에서 정말 창의로운 그 방안을 좀 기대해 봅니다. 최소한도 무슨 단초라도 제안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단법인 평화와 유엔 세계 평화의 날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그것을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그냥 간단히 넘기기에는 안타까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준비된 기조 발제를 시작하는데요.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님께서 기조 발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과분한 소개를 받은 김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거버넌스의 상징이 유엔이었죠. 근데 글로벌 거버넌스를 한국말로 뭐로 번역을, 왜냐하면 세계 정부라고 번역을 하면 그거는 오역이거든요. 세계 정부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질서의 축은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는 그 국경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 간의 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 질서는 또 영어로 얘기하면 애너키입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들이 합의한 그만큼만 할 수 있는데 그 합의해 놓고도 자꾸 물르려고 하거든요.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안 지키죠. 특히 그 힘이 셀수록 그렇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서 국제 질서를 만들어서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 해놓으니까 세계 대전이 2번이나 났고, 이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 하는 반성에서 유엔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비전을 만드셨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비전을 다 실천을 하시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을 보면 세계 정부를 생각하고 만든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반대해도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보리를 만들어 놨고, 그 안보리 산하에 군사위원회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유엔이 통제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그런 조항들은 다 그냥 사문화됐습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가진 5나라가 자기들의 이익을 앞세우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갈리는 문제가 생기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엔의 역할서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축이니까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규칙을 만들면 그거는 유엔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두 번째는 유엔이 부르면 다 오죠. 그러니까 글로벌 컨비너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유엔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이 기능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세계에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달려가서 해결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유엔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글로벌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8천만 명이 넘는 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억 2천만 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끝나질 않고 새로운 분쟁이 계속 생기고 확대되니까 제가 유엔에 처음 갔을 때는 난민이 2,400만이었습니다. 지금 4배가 된 거죠. 이거 곧 1억을 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엔이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이거 왜 필요해? 없애자. 이거 문을 닫으면 제일 첫 번째 피해는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이 보호해주고 먹여 살려서 일단 정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버텨주게 해야 그 정부가 돌아와서 자기 국민들을 보살피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실패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failed state들 아니면 failing state죠. 실패하고 있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유엔이 떠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엔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실패하고 있지만 세 번째는 아무도 안 하니까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능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액션이죠. 두 번째는 모아놓고 톡이죠, 영어로. 그러니까 1번을 잘하고 2번을 좀 못해도 되는데 모으기는 하는데 액션이 안 이루어지니까 유엔에서 저희가 자조적으로 쓰는 말이 나토입니다.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노스 애틀랜틱 트리티 어거니제이션의 나토가 아니라 No Action Talk Only. 그게 저희들의 자조적인 이제 뭐 농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게 유엔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엔이 크게 보면 회원국들의 기구가 있고 회원국들이 고용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공무원, 공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빌 서번트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빌 서번트의 수장이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결정을 하고 시빌 서번트들이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주는 지시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해서 회원국한테 시키고 싶어도 그 방향으로는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세큘러 포프라고 하냐, 세속의 교황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거는 강대국들의 생각을 바꾸게 할 힘은 없지만 잘못하고 있는 거를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목소리, 영어로 얘기하면 모랄 보이스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은 탑 디플로맷입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나면 달려가서 지도자들을 대면시켜서 하기가 어려우면 하나씩 설득해서 순차적으로 하거나 그러고 나서 같이 대면해서 해결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각국의 탑 디플로매트들은 외교장관이죠. 그 외교장관들을 모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이 탑 디플로맷이다. 세 번째는 Chief Administrative Officer입니다. 최고 행정 책임자. 이게 헌장에 있는 용어입니다. 유엔을 그 회사에 비유하면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는 주주총회죠.
다 오니까 형식적으로는 거기가 권한을 갖지만 실질적 결정은 이사회가 하죠. 그 이사회가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이제 사무총장은 고용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사장은 해임할 수 있죠. 그래서 사무총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해놓고 그 5년 동안에 그 거부권을 가진 5나라 중에서 누구라도 반대를 하면 연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임이 되면 두 번째 임기에는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어차피 이제 그 다음에는 연임을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세큘러 포프고 탑 디플로매트고 CAO이기 때문에 이제 현실에서는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힘을 갖고 있는 회원국, 특히 이사회 역할을 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실패를 하면 유엔이 뭐 하고 있느냐? 그럼 그 화살은 그 나라 당대국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사무총장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유엔과 그 사무총장에 대한 좀 자기 반성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이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유엔인 거죠. 근데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무력화가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부권을 가진 나라끼리 지금 대리전이지만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죠. 이게. 생존적 위협이 그럼 도대체 왜 심각한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만들어진 비슷한 시기에 2차 대전을 끝낸 데 기여한 원자폭탄을 만든 맨하탄 프로젝트의 아버지라고 하는 오펜하이머, 또 거기에 많은 정신적인 귀감이 되고 있는 아인슈타인, 이런 물리과학자들께서 전쟁을 끝냈는데 자기들이 만든 폭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고 핵과학자협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7년부터 매년 1월에 인류 종말 시계를 발표합니다. 둠스데이 클락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자정 7분 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49년에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땡겨졌고요. 또 한국전 때 핵폭탄이 다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돼서 자정 2분 전으로 땡겨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냉전이 격화하면서 시계가 거의 멈춰 있었는데 그 후에 1960년대 들어오면서 그것도 큐반 미사일 크라이시스가 또 깨달은 겁니다. 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미소 간의 회담이 시작이 됐고 거기에 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퍼그워시라는, 그러니까 민간 과학자들이 만든 단체에서 핵위협을 감소시켜야 된다 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68년에 솔트라는 회담이 시작이 됐고 NPT라는 핵 비확산 방지 조약이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게 시계가 왔다 갔다 했지만 대체로 자정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서 냉전이 끝나는 1991년에는 드디어 17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참 좋았는데, 왜냐하면 소련은 붕괴됐고 중국은 아직 부상을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그 10년 동안 돌아가니까 그때는 참 좋았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중국, 러시아 한쪽, 미영불 한쪽 해서 다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핵뿐만 아니고 인류 전체를 공멸시킬 수 있는 생존적인 위협인 기후 위기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얹어진 거죠. 그래서 시계가 다시 자정으로 향해 가다가 2019년에
거기에 또 하나의 위협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 이제 AI, 바이오텍. 그러니까 생화학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그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생화학 무기로 사용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2019년부터 자정 2분전으로 당겨졌고, 다시 또 2년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니까 또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서 어느 나라라도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면 우리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겨울의 망령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2년 연속 자정 90초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그러니까 하나의 위협에 대처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세 가지가 생긴 거죠. 핵겨울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고, 기후, 그 다음에 통제되지 않는 신기술. 근데 새로운, 그러면 이런 도전이 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필요성에는 누구도 다 합의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가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들을 쭉 놓고 봤을 때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게 두 가지의 균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 균열이라고 그러죠.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그리고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웨스트는 가치의 균열입니다. 체제의 균열. 이 뭐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조합의 국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거죠. 이게 뭐, 그러니까 두 가지지만 넷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지. 이 전환 과제가 국가 주권을 인간 중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글로벌 공공이익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나가면서 항상 우리가 국가 이익을 가운데 놓는데, 그 국가 이익을 제가 얘기하는 해양, 뭐 하늘, 뭐 남극 북구, 이거는 사실 주인이 없는 공유주의입니다. 근데 공유주의의 비극이 뭐냐면 그건 그냥 갖다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긴 보존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 후과는 다 저희한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예와 영공을 벗어나는 그 공간이 훨씬 넓은데, 그 공간은 그럼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현재 국제기구는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가 좋고 어떤 그 지향하는 이상이 좋지만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구가 한번 생기면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이 생기고 또 그거를 밀어주는 국가들하고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국제기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그리고 가볍고 유연한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종교의 역할은 유엔에서 보면 전쟁의 많은 원인이 종교 간 갈등도 있고 종교 내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수니파의 갈등. 그러니까 그 갈등 요인을 우선 완화시키고 제한하는 데 종교가 나서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생각을 바꾸게 하려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끌고 나가는 역할을 종교가 해줄 수 있다. 이 세 번째, 이건 우리 인류의 어떤 가치 사슬에서 제일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이불 이하로 사는 인류가 20억이 넘습니다.
4분 5분 하면 반입니다. 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이 그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재난을 피해서 피난한 그런 사람들만 근근히 먹여 살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UR의 과제는 이건 앞으로 뭐 저희가 UR이 구체화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를 어떻게 고를 것인지, 이 유엔은 정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UR이 되면 유엔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은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가는데 열려야 된다. 정답은 없죠.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게 지금 토론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장인데요. 필요한 건 뭐냐? 2개의 쉽입니다. 쉽. 그러니까 글로벌 시티즌십, 글로벌 리더십.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이 그러니까 글로벌 시티즌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제가 한국 국민이지만 한국에 애국하고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거 너머에도 인류 전체가 잘 살게 돼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제가 아까 공유지 말씀드린 기후 대응, 이게 한국을 넘어서는 일에도 이것이 우리의 무슨 이익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도와주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투자다. 그런 거를 의식을 전환시켜 주려면 우리가 글로벌 시티즌이다. 그러면 한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과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이게 배척되는 게 아니라 보완이다 하는 걸 깨닫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그래서 국가의 시민이지만 세계의 시민이라는 것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글로벌 시티즌십.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바뀌려면 행동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을 만들었듯이.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저희가 이 지구에 출현했을 때는 그 먹이사슬의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제일 상위에 포식자가 돼 있죠. 그거는 협력을 했고 그 협력을 가능하게 했던 건 정치였죠.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 못했지만 집단으로서 감당하면서 저희들이 그 사이즈를 늘려가면서 다른 종들을 다 제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제 저희가 평화의 날 이제 행사를 하면서 콜로키움을 기후변화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오신 한 생태학자분의 예언이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안 바꾸면 6차 대멸종이 오는데 제일 먼저 사라질 것이 인간이다. 왜냐? 과거에 있었던 5차 대멸종에서 80% 90%의 종이 사라졌지만 예외 없이 제일 상위에 있는 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일 최근엔 공룡이 그랬죠. 근데 인류의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잘 살면서 그 먹이사슬의 최상위까지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그 최상위의 먹이사슬에 있는 종이 개체수를 인간처럼 많이 가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피라미드였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안 바뀌면 6차 대멸종이 오고 인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려면 이것은 시민사회가 나서서 정부를 견제해야 되고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정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정치의 몫이다. 그래서 김성권 이사장님, 김동룡 이사장님 정치의 원로신데
이 정치권에 대해서 좀 각성이 일어나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대 정신, 자유평등, 박애 또는 박애를 저희들이 형제라고도 씁니다만은 이 형제의 정신이 좀 더 인류 사회의 공통 기반이 될 수 있을 때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공동의 선, 많은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소위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남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하지 말라는 그러한 국가 관계에서도 그런 정신을 서서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한 가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유엔에 갖고 있는 다양한 공통적인 도전이나 과제를 풀어가는 이 노력이 분단 한국의 현실에서 분단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선행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단 한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엔의 미래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고 실질적인 경험을 축적할 수가 있다. 글로벌 시티즌십,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은 글로벌 시티즌십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발휘하기가 힘들다. 그럼 지금부터 뭘 쫓아가야 되느냐? 탄소 크레딧을 쫓아가야 됩니다. 탄소가 내재된 교환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탄소가 내재된 교환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후택이 기후 기술이 탄소를 줄였다 그러면 그 줄인 거를 인정하고 크레딧을 만드는 거예요. 그 크레딧을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돼서 그 탄소 크레딧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랑의 열매를 다듯이 탄소 크레딧을 계속 구매를 해주고 이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식을 바꾼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기술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레딧을 통해서 혜택도 주면서 탄소도 줄이는 이런 걸 하게 되면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남미,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를 다 묶어서 탄소 크레딧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제, 쉽게 말하면 기후 경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유엔 관련 기구들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비판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비효율적이다, 관료주의적이다, 뭐 어카운터빌리티가 부족하다든지 너무 노력이 분산되어 있고 너무 많은 거 한다든지 강대국 정치적 입김에 막 흔들린다든지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하고 사실 굉장히 큰 문제는 국제사회가 이제 아까 김원수 사무처장님도 강조하셨지만 주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그만 나라라도 내정 불가능성 굉장히 유엔이 그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만국우편연합이니 WHO니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생각한다면 이게 한국의 국익에 사실은 기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사무처장님께서도 글로벌 시티즌십, 글로벌 리더십 강조하셨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의 기초를 만들겠다. 근데 사실 요새 어떻게 보면 종교 위기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침묵이 오랫동안 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국제사회를 종교계에도 살펴보게 되면 많은 그 단체에 참여해보고 또 경험도 해보면은 지금 세계 종교계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은 하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길어지면 종교 위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신의 종교를 확장시키고 혹여나 그런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종교성이라고 하는 또는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발전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어떻게 보면 유엔과 NGO 단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경희대학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국내에 있어서는 성공의 대학 같은 것이 그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원광대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물질개벽, 정신개벽을 하자 해놓고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정신개벽을 위해서 원광대 같은 경우에도 유엔과 NGO와의 협력 관계를 할 수 있는 평화학과 같은 부분들이 아주 뭉창하게 이루어져야 풀뿌리가 정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위에 있는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못하는 부분,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풀뿌리 운동이 이루어지고 종교 간 대화 협력이 이루어지고 유엔에서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럼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